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네. 자, 금요일 저녁에 언더스탠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부처님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네. 세상의 낮은 곳에 있는 이들을 감싸기 위해서, 어루만지기 위해서입니다. 뭐 저녁 누구랑 드셨길래 갑자기 이런 소리를 하십니까? 언더스탠딩이 금요일 저녁 7시 45분에 네. 아껴두었던 이 주제와 방송을 네. 방출하는 이유도 이 좋은 날 금요일 저녁 7시에 이걸 보고 계신, 참 저희야 일이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그런 안타까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아, 오늘도 저희가 카이스트 김갑진 교수님한테 양자역학을 조금 배우지 않았습니까? 네. 조금 배웠는데 그걸 배운 이유는 사실 오늘 수업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겁니다. 네. 양자역학이 실제로 실생활에서 네. 혹은 이런저런 학문적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젠 저희가 양자역학을 한 몇 번 배웠더니 솔직히 좀 너무 많이 알아. 이제 양자역학 정도 알아가지고는 어디서 네. 뽐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양자역학의 살짝 응용편일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분광학. 아, 이름도 어렵다. 분광학. 광을 나누는 스펙트럼. 뭐 적외선, 자외선, 뭐 가시광선 이런 거 정도는 그런 거 같은데. 들어보셨죠? 예. 하여간 그 이야기 오늘 해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이제 이 이야기를 듣기 전에 여러분은 듣기 전에 무식했던 여러분은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이야, 진짜 껍질을 깨는 갱생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십니다. 잠시 후에 네. 한림대학교 고재현 교수님. 네. 만나 보겠습니다. 예, 저는 단백질러를 마십니다. 네. 3프로TV는 운조커피, 언더스탠딩은 단백질러입니다. 단백질러 진짜 밥도 잘 못 먹었는데 맛있네. 언더스탠딩이 훨씬 유익하고 영양가 많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운동하면 단백질러지 뭐 다른 걸 뭘 먹겠습니까? 이거 하면 여기구나. 네. 자, 바로 모셔보죠. 한림대학교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쿨의 고재현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아름다운 호반의 도시 한림대학교, 춘천의 한림대학교에서 온 고재현입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네. 동아시아 최고의 대학 한림대학교.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해주시죠. 그렇지.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세계 최고. 네. 그럼 교수님, 근데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쿨은 뭡니까? 스쿨은 일종의 한림대면 미니 학부 같은 겁니다. 학과가 몇 개 안 되는. 그래서 저희는 반도체학과 디스플레이학과 두 개 학과만 있는 미니 학부. 미니 단과대학. 미니 단과대학. 한림대 라고 내에 보시면 있는 되죠. 반도체 맞습니다. 디스플레이 학부. 학부. 로 보통 부르는. 그렇지. 네, 그러나 맞습니다. 동아시아 최고의 대학이기 때문에 스쿨이라고 붙여도 되는. 네. 그렇습니다. 뭐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 이런 데는 그냥 학부라고 붙여야 되고. 여기는 워낙 요즘에 수준이 높기 한국의 때문에. 산업에서는 굉장히 핫한 그런 두 분야잖아요. 그러겠어요. 네, 그래서 학생들을 훌륭하게 키워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으로 진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취직도 아주 잘 된다고. 네, 맞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약간 양자역학의 응용편 같은 거 배운다고 들었는데 오늘 주제가 교수님이 전해오신 주제가 갈 수 없는 곳을 볼 수 있는 방법.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갈 수 없는 예, 곳을 볼 수 맞습니다. 갈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방법. 뭐 안드로메다 뭐 이런 거 보는 거. 만원경으로 본다 이런 그런 뜻인가요? 건가요? 제가 두 군데 여행지를 골라봤는데요. 네.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는데 예. 일단 첫 번째는 행성의 내부입니다. 지구의 행성의 내부. 내부. 저희 갈 수 없죠. 땅 속으로. 네, 땅 속으로 갈 수 멘틀, 없죠. 핵 이런 곳. 맞습니다. 그 두 그렇지. 분은 우리 과학자들이 지표를 뚫어서 가장 깊이 내려간 깊이가 몇 미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구에서요? 질문입니다. 예. 땅을 뚫어서 실제 실험으로. 그 바다 속으로 간 거 말고 예, 그거 이 말고. 딱딱한 땅을 파서 예, 뚫어서 지각을 뚫어서. 굳이 왜 뚫었을까? 그래도 뚫을 수 있다면 글쎄요. 뚫어본 그래도 경험이. 몇 생각했던 킬로미터? 조성이 있을 거고 몇 실제로 킬로미터? 발견되는 조성이 있을 텐데 두 개가 다를 수 있거든요. 실제로 지각이 뭐가 있는지 뭐 고생대 지층 이런 거 좀 보려고. 러시아에서 20몇 년을 뚫었어요. 몇 미터까지 내려갔을 것 같습니다. 20년을 뚫었어요? 20몇 년. 예. 한 몇십 킬로미터는 뚫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그 정도도 못 뚫나? 한라산이 2km, 10km. 어. 근데 대기권이 10km잖아요. 네.
10kg는 뚫겠지 그럼. 네, 답을 말씀드리면 12kg 정도 뚫었습니다. 12kg. 네. 12kg. 와. 그리고 돈이 우리가 모자라서 답에 중간에 근접하니까 불안해서 빨리 답을 말했으면 좋겠어. 드릴이 너무 자주 부러져서 그때는 이제 중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쯤 내려갔더니 계속 드릴이 부러지는 겁니까? 예. 10kg 압력이 까지는. 높아지고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요. 아. 그래서 사실상 지구의 반지름을 따지면 보시는 것처럼 예, 화면 좀 한- 보여주십시오. 네. 한 6,400km 정도 되는데 네. 이거에 비하면은 그 사과 껍질의 약간 일부만 그러네요. 뚫었다라고 아이고야,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렇네요. 전혀 갈 수가 없네요. 한 40분의 1 정도 반지름에. 아니 그 그럼 정도면 저 안에 있는 무슨 멘트리니 핵이니 저건 어떻게 합니까? 저런 것들은 지진파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지진파가 들어가면은 사실 유리랑 공기가 있을 때 빛이 들어가면은 반사되는 게 있고 굴절되는 게 있잖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지진이 나서 땅이 흔들리면은 땅의 진동이 전파가 되다가 멘틀이나 외핵, 내핵의 경계에서 반사되고 굴절되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걔네들을 분석을 해서 내부의 구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매질의 성격이 달라지면. 네, 맞습니다. 아, 그런데 저런 깊은 곳에 있는 물질들의 자세한 성질을 어떤 방식으로 아느냐? 어떤 방식으로? 양자역학이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요? 오. 그러니까 멘틀이나 핵의 성분은 예, 관련된 성질들. 성질들 예. 끈적끈적한지 미끈끈적한지 그런 거를 양자역학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 양자역학은 저희가 막 그렇게 배웠거든요. 이렇게 안 보고 있을 때는 중첩돼 있다가 음. 보면 하나가 됐다가. 파동이죠. 저는 그런 부자다. 어려운 얘기는 안 합니다 오늘. 보통 실력 없는 교수님들이 그런 어려운 얘기하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 제가 실력이 없어서. 두 번째는 아, 예. 저희가 눈을 한번 깜빡거릴 때 예. 1초쯤 걸린다고 하면은 빛이 지구를 7바퀴 반을 돌거든요. 깜빡할 때. 예. 그 엄청난 속도로도 몇 년, 몇십 년, 몇백 년을 내달려야 도착할 수 있는 외계 행성, 엑소플래닛을 예. 어떤 방식으로 탐색하느냐. 거기에도 양자역학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양자역학 아니 외계 행성. 외계 행성의 정의는 태양이 아닌 다른 별 주변을 도는 행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 1990년대 처음 발견이 됐고요. 지금은 5천 몇백 개 정도 발견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외계 행성이 예, 있다. 외계 행성이요. 태양 말고 다른 별에 다른 별의 그 주변에 주변을 있는 우리처럼 태양의 주변을 돌듯이 뭔가 그쪽도 도는 애들이 있을 도는 텐데. 애들이 있다. 예, 거기에 그럼 외계인이 살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죠. 예, 그렇죠. 그럼요. 예, 살 수도 근데 있죠. 그거를 어떻게 관측할 거냐? 예, 뭐가 예를 들어 있는지. 예, 행성의 대기를 구성하는 분자는 뭔지, 성분이 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 그걸 지금부터 양자역학으로 알 수 있다고요? 양자역학으로 알 수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 한 200년을 날아가야 되는 그 별의 어. 대기의 성분을 알 수 있다.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 오늘 설명을 들으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 나도 뭐 목성은 대기가 뭘로 이루어졌고 뭐 예. 표면은 어떻고 하는 걸. 그건 관측이 될 거 아닙니까? 관측도 거기는. 되고 직접 가서 탐사를 했던 탐사선들이 있죠. 근데 그 전에도 알았었어요? 목성 가기 전에. 알았었을 겁니다. 예. 그거 어떻게 지금 알아요? 방법으로? 태양의 대기도 알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으로 알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How 네. to. 오. 진행을 좀 시작해 볼까요? 예. 네. 예. 하나씩 배워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주로 말씀드릴 테크닉은 분광학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빛을 나누는 테크닉에 관련된 학문이고 네. 영어로 스펙트로스코피라고 부르죠. 제가 분광학을 하면은 얘기를 하면은 이 프리즘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제일 많더라고요. 네, 예. 무지개. 여기에다가 한쪽으로 흰색 빛을 넣어주게 되면은 색깔에 따라 굴절되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빨주노초 파남보로 갈라지게 되고요. 그렇겠죠. 여기에다가 검출기를 놓고 색깔별 세기를 측정하게 되면은 스펙트럼이 나옵니다. 예. 그죠? 예. 그래서 얘를 자세하게 연구를 하면은 빛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빛을 만들어낸 물질이나 광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쪽을 색깔이라고 표현을 하고 말을 하고 파장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 이유는 네. 빛은 기본적으로 파동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출렁거리면서 에너지를 전달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한 번 출렁거리면서 나아가는 거리가 사람으로 치면 보폭 같은 건데 그거를 파장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래서 파장으로 빛을 분류하는데 빨간색은 머리카락 굵기의 100분의 1 정도에 해당이 되는 한 700나노미터. 파장이. 예. 1나노미터가 몇 미터인지는 아시는 거죠. 뭐 10억분의 1미터. 예. 예. 그 다음에 보라색으로 가게 되면 400나노미터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저 색깔에 따라서 예.
파장의 폭이 다른 겁니까? 예, 달라지는 겁니다. 어. 예를 들어서 보라색은 어린아이의 보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예. 빨간색은 이제 어른의 성큼 보폭이라고 성큼 생각하시면 오는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근데 성큼성큼 오는 빨간색 빛이 더 세다는 뜻은 센다는 게 뭡니까? 세지는 않습니다. 빛의 세기라고 되어 있어서. 아, 이거는 말 그대로 에너지가 빨간색의 비중이 더 높은 거죠. 이 빛의 경우에는요. 아, 요 예, 빛은 예, 이 요 빛은. 예. 빛의 경우에는 빨간색이 많은 맞습니다. 빨간색 예. 파장이 많은 거라서 맞습니다. 그럼 빨간색이 많은 빛인 거네요, 저거는 그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면은 어. 흰색으로 안 보이고 약간 노란색 계열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는요. 이런 경우는 아. 근데 태양은 흰색이잖아요. 예. 그래서 태양을 보게 되면은 스펙트럼을 측정하면은 빨주노조 파남부가 고르게 거의 섞여 있습니다. 고르게 나와요. 예. 아. 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두 분을 두 여행지로 모시고 가기 위해서는 양자역학에 대한 약간의 정리가 필요한데 이거 네.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 되겠죠? 조금 배우긴 했는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압니다. 아, 예, 예. 그래서 네. 제가 배우긴 했습니다만. 아주 간단하게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고전역학을 관장하는 식은 예. F는 MA 이거 예. 아시죠? 그거 그래서 들어봤습니다. 질량 M이 있을 때 F라는 힘을 주게 되면은 운동 상태가 바뀐다. 그게 네. 이제 가속도로 표현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걸 블랙박스라고 제가 표현을 하면은 여기에 투입되는 조건은 물체의 초기 위치, 초기 속도입니다. 네. 이거를 투입하고 나서 얘를 열심히 돌리게 되면 네. 그 물체의 미래 운명이 완벽히 결정돼 있는 거죠. 고전 물리학. 예, 고전적인. 우주선이 예. 어디로 날아갈지 우리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예, 있다. 몇 년 후, 어. 몇십 년 후에 예.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임의의 시간에서의 위치와 속도를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고전 물리학에는 하나가 더 있어요. 전자기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 전자기학은 맥스웰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과학자가 정립을 한 건데 예. 전기에 대한 학문과 자기에 대한 학문을 통합시켜서 예. 전자기 파동 현상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예. 이걸 실험으로 밝힌 사람은 독일의 헤르츠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헤르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이론에 따르면은 전기적인 속성을 표현하는 전기장이라고 하는 것과 자기적인 속성에 관련되어 있는 자기장이 동시에 사이좋게 발을 맞추면서 진동을 하고 예. 진동을 통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속도가 1초에 30만 킬로미터의 광속으로 전달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맥스웰이 예. 자기 이론으로 이 전자기 파동의 속도를 계산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알려져 있던 빛의 속도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저렇게 천천히 움직이는 것 같은 저 녀석이 예. 실제로는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것이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빛도 전자기 파동의 일부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고 따라서 맥스웰은 전기에 대한 학문, 자기에 대한 학문, 빛에 대한 학문을 통합시킨 사람으로 역사에 남게 된 거죠. 전기도 사실 빛이고 예. 빛이랑 아니, 예. 자기장이 관련이 있고. 예, 전기가 빛은 아니고요. 예. 전기랑 자기를 통합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예. 전자기 파동이라는 현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빛도 그 식구라는 거죠. 예, 전자기 파동이라는 현상의 일부분이다. 공통점이 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알듯 모르겠다. 저거 나오면 그러니까 아까 F는 MA면 아까 돌 던지는 거 저거 눈에 보이잖아요. 임진왜란 때 행주산성에서 돌 던지고 싸운 게 저거잖아요. 네. 근데 장기장 자기장은 본 적이 없어서.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부분이 있죠. 예. 가시광선, 빨주노조, 파란보. 예. 네, 눈으로 보죠. 하여튼 저건 빛은 하여튼 파동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지금? 예, 맞습니다. 네. 전기와 자기가 빛을 보면 저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아까 이게 이렇게 그런데 주렁주렁. 제가 이제 좀 더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 사실 빛이 우리 눈에 들어와서 시각 세포를 자극할 때는 입자로 행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알갱이로 들어와서 건드리는 거예요. 예. 그 얘기가 조금 이따가 나올 겁니다.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들어보자. 자, 그래서 전자기 파동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파장으로 분류를 하는데 파장이 긴 쪽부터 짧은 쪽으로 제가 출석부를 불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다 아시는 전파 신호 있죠? 전자레인지에 사용되는 마이크로파 있죠? 예. 그 다음에 여러분의 몸에서도 지금 방출이 되는 적외선 있죠? 네.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 있고 살균할 때 사용되는 자외선 있고 병원 가면 촬영하는 X선 있고 감마선 있고 이런 게 전부 다 똑같은 전자기 파동 현상의 식구들입니다. 일부분이라는 거죠. 이 중에서 사람은 가시광선만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런 식으로 생물학적인 진화 과정을 거쳐온 거죠. 그리고 아마도 태양의 스펙트럼 중에서 가시광선 부분이 제일 세거든요. 그렇기 가시광선이. 때문에 거기에 적응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볼 수는 있어요. 예. 근데 하여튼 저기의 전자기파 중에서는 가시광선이 중간쯤에 있길래 네. 중간쯤에 있는 애만 사람이 보는 걸로 됐나? 그거를 미리 알고 진화해 말해보진 않았을 것 같고요. 태양에 적응을 하다 보니까 예. 태양에서 제일 센 부분을 잘 보는 방향으로 적응을 한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저 전파,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등등은 다 파동이다. 전부 다 파동이죠. 예. 전부 다 파동은 눈에 안 파동입니다. 보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다는 면에서는 눈에 안 보이는 거죠. 다른 예, 것들은 예, 가시광선을 예. 제외하면은요. 예. 가시광선도 우리가 이게 여기서 제 눈에 보이는 게 이게 가시광선이 와서 내 눈을 자극해서 보이는 거라고는 하는데 예. 예. 파동으로는 안 보입니다. 뭐 예. 흔들려야 이게 파동 느낌이잖아요. 예. 어. 그러니까 수면파는 눈에 보이죠. 출렁거리는 게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요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예. 네. 이 가시광선이 눈에 들어와서 사람의 시각 세포를 자극할 때는 네. 입자로 걔네들을 아, 때리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내 눈에 파동으로 안 그 보인다. 가시광선의 광자라고 부르는데 그 광자에 반응을 하는 식으로 진화를 해왔기 때문에 네. 그 알갱이는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 적외선 광자라든가 자외선 광자에 대해서는 반응을 안 하는 거죠. 시각 세포가요. 그냥 지나가는 거군요. 그냥. 예. 흡수가 되거나 뭐 그렇게 네. 되겠죠. 예. 그리고 우리 주변을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GPS, 와이파이, 블루투스, 5G 통신 전부 다 전자기 파동입니다. 전자기파. 네, 네. 뭐가 지금 막 우리 주위에 다 있는 다 거네요.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전달하는 예. 것들이 전자기파죠. 그런 면에서 현대 문명은 전자기 파동 문명이라고까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눈에는 안 보인다. 눈에는 안 보이죠. 알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게 있다. 예, 아직까지 이거 대충 있다는 정도만 알면 되죠 지금. 있는 것 같았어. 네. 예. 시간 관계상 이거를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 19세기 말에 물리학자들은 굉장히 낙관적이었어요. 예. 한 손에는 고전역학, 다른 손에는 전자기학이라는 학문의 예. 무기를 들고 자연현상을 100% 설명할 수 있다라고 낙관적인 생각을 가졌었죠. 예. 그런데 지평선에 작은 구름이 2개 걸려 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2개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 중에 하나가 뜨거운 물체가 내는 빛의 스펙트럼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그래요? 흑체 복사라는 걸 들어보셨죠? 예. 예. 그래서 뜨거운 물체가 빛을 내는데 예. 얘네들의 스펙트럼을 고전 물리, 고전 전자기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당시에. 왜요? 뜨거운 물체가 내는 건 뭐 좀 그건 특이합니까? 양자역학적인 원리가 관련이 돼 있거든요. 어. 왜냐하면은 플랑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를 해석을 할 때 예. 얘네들이 방출하는 빛의 에너지, 전자기 파동의 에너지는 띄엄띄엄 덩어리 단위로 방출이 된다라는 가정을 써야지만 이게 설명이 됐었어요. 그리고 그 알갱이, 즉 빛에너지 알갱이 하나의 에너지의 크기는 빛의 진동수에 비례한다. 뭐 다른 말로 하면은 파장에 반비례한다. 라는 네. 식으로 가정을 해야지만 음. 이게 설명이 됐었습니다. 자, 이거를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예. 아 어려운데 잘 제가 됐네. 아까 예를 해주십시오. 출석부를 불렀는데 예. 위에 요 알갱이들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빛알 내지는 광자의 에너지를 제가 대략적으로 그려본 겁니다. 예. 그래서 노란 동그라미가. 예, 파장이 길면 에너지가 굉장히 작고요. 예. 파장이 짧고 진동수가 커지는 방향으로 갈수록 급격히 알갱이가 빛알의 커지구나. 에너지가 커지는 거죠. 예. 그래서 자외선, 액선, 감마선이 인체는 그렇게 안 좋은 겁니다. 에너지가 너무나 커지기 때문에 막 때리는구나 제가 몸을. 때리면서 생체 조직을 파괴를 하는 거죠. 아.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빛의 정체는 파동이냐 파동이냐, 입자냐. 입자냐. 예. 저 같은 그냥 그 범인인 과학자들은 파동이면서 입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네.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 제 연구실에 굉장히 가격이 비싼 검출기가 있는데 얘를 놓고 빛을 엄청나게 희미하게 만들어서 실제로 집어 넣게 되면은요. 예. 검출기의 빛 에너지가 파도처럼 진동하면서 연속적으로 에너지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예. 띄엄띄엄 들어옵니다. 예, 탁탁 이런 식으로요. 아. 그래서 입자처럼. 1초에 몇 개의 광자가 들어오는지를 실시간으로 셀 수 있어요. 오. 그런 검출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얘기는 적어도 빛이
에너지를 나른다는 측면에서는 입자처럼 행동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입자. 근데 왜 그러면 입자라고 생각하면 되지 왜 자꾸 파동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게 그 우리가 수면파를 두 개를 만들어서 예. 양쪽에서 이렇게 볼에서 만나게 하면은 예. 파도가 왜 산이 있고 골이 있잖아요. 예. 그럼 산과 산이 만나면 더 높아지는 걸 알잖아요. 예. 예. 빛도 그런 방식으로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빛을 두 개를 이렇게 만나게 해서 겹치게 하면은 빛의 그 저희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파동처럼 이렇게 높낮이가 있을 때 예. 한 빛의 세기가 센 쪽 그 산이죠. 산과 다른 빛의 산이 만나면은 거기는 빛이 세져요. 그러니까 파동으로서의 파동의 성질은 특성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가지고 있고.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에너지를 측정하게 되면은 이제 알갱이로 측정이 되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네.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은 이 파동이냐 입자냐는 거는 사람이 이런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이런 환경 하에서 만들어낸 개념이자 언어거든요. 그것들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시세계를 제대로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사실은 좀 한계가 있다. 둘 다 특성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알갱이 같고 이렇게 보면 파동 같고 그런 어떤 거네요. 실험에서는 파동성이 드러나고 어떤 이 실험에서는 양자역학이네요. 여기 양자역학입니다. 딱 쳐다보면 그런 여기 거지. 와 있고 딱 쳐다보면 저쪽 와 있고 그런 거잖아요. 남편이면서 아빠이면서 아들이죠. 아 그러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얘기가 전개되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 생겨나는 거죠. 아, 파동이라고 생각했던 빛이 입자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입자라고 생각했던 전자와 같은 입자는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가 자연스럽게 이제 떠오르는 거죠. 드브로이라는 사람이 네.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입자라고 생각하는 게 다 사실 파동적인 게 아닐까? 예,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예. 그걸 실험으로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와 같은 미시세계 입자들도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실험으로 이제 그 증명이 된 거죠. 예. 조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외계행성까지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전 입자의 운동은 F는 ma로 끝나고요. 그 다음에 수면파라든가 소리파라든가 이런 것들은 고전 파동방정식으로 다 끝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전자와 같은 양자 파동을 기술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방정식이 필요하죠. 그 방정식이 여기 묘비인데 이 묘비에 적혀 있는 요 방정식입니다. 이게 누구의 묘비일까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썼는지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데 슈레딩거라는 과학자의 묘비예요. 고양이 실험을 했다는 슈레딩거. 실험은 아니고 이제 그 사고 이론을, 실험, 사고 실험을 했던 사람이 맞습니다. 예. 자, 그래서 양자역학도 F는 ma처럼 제가 블랙박스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예. 이 블랙박스를 관장하는 식은 슈레딩거 방정식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투입되는 조건은 미시세계의 입자나 양자 파동이 처해 있는 환경입니다. 초기 예. 조건이나 경계 조건이 이제 입력 조건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얘를 돌려서 계산을 하게 되면 딱 우리 나와요? 앞에 딱 떨어지는 거는 이 입자의 고유 파동 함수와 고유 에너지라는 겁니다. 이건 들어보셨죠? 고유 파동 함수, 고유 에너지. 아니요, 안 들어봤습니다. 양자역학 얘기해서 이게 빠지면 안 되는데. 도대체 뭘 배운 거야, 우리가? 이거 양자역학에 다 나오는 겁니까, 이거? 이게 이제 양자 파동인데 예. 제가 기타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예. 기타줄에 양쪽이 묶여 있잖아요. 예. 그럼 이거 우리가 탕 때리고 진동을 시키면은 복잡한 패턴이 띵. 보이긴 하지만 예. 살아남는 기본 진동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예. 여기는 얘네들입니다. 이런 진동이 살아남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진동하는 게 살아남고 네. 이런 식으로 진동하는 게 살아남아요. 아. 여기서 말하는 고유 파동함수라는 게 이 양자 파동이 이런 제한되어 있는 조건에서 가질 수 있는 뭐 기본 진동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예. 기타 줄도 이게 톤이 제일 작고 낮고 톤이 높아지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요 양자 입자가 이런 상태에 있으면 에너지가 제일 작아요. 여기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렇게 바뀌면서 에너지가 점점 높아집니다. 이런 식으로요. 같은 양자도 파동의 상태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성질이 막 달라진 단계가 다른 거군요. 예, 에너지를 다르게 가질 수 있다는 건데 어. 더 중요한 게 사실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제 복습을 한 건데 예. 이 에너지들이
연속적으로 바뀌지 않아요. 띄엄띄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양자 파동이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얘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불연속적으로 특정한 값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띄엄띄엄 존재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양자의 에너지 상태가 예. 되게 평온한 상태도 있고 약간 화난 상태, 많이 화난 상태. 적절한 비유입니다. 네, 예. 그렇게 다 다른데 근데 그 중간이 없고 중간에 회색 상태는 없다는 거죠. 없고 예. 관측될 때는 이렇게 딱 단절돼서 관측된다. 신기하지.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재산이 어. 16만 원도 있고 32만 원도 있고 어. 뭐 80몇만 원도 있는데 예. 72만 원은 존재하지 않아. 어떻게 안 존재할 수 있지 그게? 딱 20만 원, 50만 원, 100만 딱 원 그렇게만. 이렇게만 있다는 거잖아 지금. 네,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에너지의 양자화라고 부르거든요. 예. 이거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에너지의 양자화. 양자화. 그 양자화가 단절되어 있다는 예. 뜻입니까? 그러니까 빛이라는 게 띄엄띄엄. 파동이기도 하지만 측정하면 마치 입자처럼 관측되듯이 예. 저것도 층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다. 나눠져 있습니다. 예, 아. 나눠져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의 양자화를 잘 안 믿으실 것 같아서 예. 그 실제로 간단한 시연 물품을 준비를 했는데 네. 생활 속의 양자역학입니다. 네. 집에 TV 종류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보시는 거. LCD TV입니다. LCD도 LED TV가 있고 예. QLED TV가 있어요. 이 중에 예. 어떤 건지 혹시 아시나요? 집에 가지고 비싸면은 QLED 쪽인데. 그럼 제 거는 QLED 같습니다. 예. 저희는 LED가 진짜 그냥. QLED의 Q가 예. 양자의 그 퀀텀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퀀텀 닷의 약자입니다. 예. 어. QLED의 Q는 퀀텀 닷의 약자예요. 예. 이유는 여기에 양자점이라는 재료가 들어있기 때문이거든요. 예. 닷. 자, 그래서- 다시죠 닷. 예. 예. 점이 점은 있어요. 작은 거죠. 예. 양자의 양자점은 점들이 있어요. 예, 한마디로 나노반도체예요. 나노반도체. 사이즈가 양자점이요? 예, 양자점이요. 어. 예, 나노반도체. 사이즈가 여기 지금 계략도가 있는데 한 반지름이 수 나노미터 정도밖에 안 되는 나노반도체들입니다. 예. 얘네들은 당연히 에너지를 가지는데 에너지가 띄엄띄엄 있어요. 띄엄띄엄 이렇게. 아. 사실은 좀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긴 하지만 예. 핵심은 이겁니다. 얘네들에다가 에너지를 주면은 예를 들어 이런 상태, 이런 상태, 이런 상태에 놓일 수가 있는 거죠. 네. 외부에서 에너지를 주면은요. 예. 예. 그럼 요 간격이 응. 결국은 얘네들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의 어떤 준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의 간격인데 예. 이 간격이 사이즈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예. 사실 물리학과 학생들이 대학교에 들어가서 양자역학을 처음 배울 때 첫 응. 번째로 푸는 문제가 이거예요. 실제로 슈레딩거 방정식을 푸는 그 대상이 오, 이겁니다. 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 요 사이즈가 줄어들면 간격이 커져요. 그리고 이 사이즈를 키우면은 양자점의 사이즈를 키우면은 간격이 줄어듭니다. 예? 그 다시 무슨 말 예. 뭐라고요? 요 간격 무슨 사이즈, 있잖아요. 무슨 사이즈? 요 요 간격. 예. 양자점이 크면 요걸 가지고 예를 들어보죠. 얘 원이 크면 예, 원이 크면 점이 커지면 요 간격이 줄어들어요. 불연속적이지만 간격이 줄어듭니다. 예. 그리고 사이즈를 줄이면 이 간격이 커집니다. 네. 맞아요. 사이즈가 줄이면 그러면 명확하게 측정이 되겠네요. 좀 더 훨씬 더 차이가 예, 많이 훨씬 더 나겠네요. 차이가 커지는 거죠. 예. 자, 그 상태에서 외부에서 여기에다 에너지를 주면은 예. 이 상태가 높은 데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빛을 내나요. 얘네들은 사실은 발광 물질입니다. 네. 에너지를 주면 빛을 내놓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요 차이가 커지면 나오는 빛알의 에너지가 커지기 때문에 파란색. 예. 그리고 요 간격이 작으면 녹색이나 빨간색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저 간격에 따라서 나온 색깔이 다르는 거예요? 에너지가 달라지니까요. 아, 에너지가 그러면 달라지니까. 파란색을 표현하고 싶으면 작은 입자를 갖다 박으면 되고 예. 빨간색을 표현하고 싶으면 좀 큰 입자를 갖다가 TV 뒤에다 박으면 예. 전기를 가했을 때 빨갛게 나오고 퍼렇게 나오고 그런 거예요? 예, 그런 맞습니다.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직접 양자점을 가지고 왔는데 예. 이걸 보시면은 양자점 치고는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교수님. 사실 플라스틱 수지 속에다가 양자점을 이렇게 흩뿌려 놨어요. 네. 그러니까 속에 들어있긴 합니다. 플라스틱인데. 네, 플라스틱 예. 수지 속에다가요. 예. 네. 얘네들은 정확히 똑같은 물질이에요. 완벽히 똑같습니다. 카드뮴 셀레나이드라는
공에다가 예. 징크 설파이드라는 반도체 재질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 형태입니다. 예. 근데 재질은 똑같죠. 예. 근데 사이즈가 얘가 크고 얘가 작아요. 네. 자, 그래서 제가 간격이요. 예. 아 사이즈요, 사이즈. 사이즈가. 예. 양자점의 사이즈가. 사이즈가 크면 간격이 작아지고 사이즈가 작아지면 간격은 커지는 거죠, 에너지가. 예. 네. 자, 그래서 자외선을 쪼여 보겠습니다. 그게 자외선이에요? 자외선 앰프입니다. 에너지를 주는 거죠. 예. 그러면 얘가 들떴다가 떨어지면서 요 빨간색 빛을 냅니다. 이렇게. 오. 빨간색 빛이 나오죠. 예. 이거 화면으로도 잘 보이나 모르겠네요. 보입니다. 보입니다. 네. 그리고 얘는 똑같은 재질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를 주면은 녹색 빛을 이렇게 냅니다. 녹색이 나오죠. 오. 근데 교수님 그 예. 비치기 전에도 빨간색이하고 녹색인데요? 예, 그거는 얘네들이 자외선에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조명의 파란색에도 반응을 해요. 파란색에도. 파란색에도 반응하기 때문에 예. 실제로 이거를 TV에 넣을 때는 필름으로 이렇게 가공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플라스틱 수지인데 다른 예, 빛에는 속에다가 반응하지 마라. 양자점을 넣어놓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우와. 제가 오늘 실험 도구가 많으시네. 먼저 TV 구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예. TV. QLED요. 예. 예. 아래쪽에 청색 LED라는 발광 다이오드가 배치가 돼서 파란색을 냅니다. 네. 파란색인데요. 그 예. 위에 양자점 필름이 올라가 있어요. 예. 여기 있는 양자점들은 파란색을 흡수해서 빨간색과 녹색 빛으로 바꿔주는 거죠. 방금 그 원리에 따라서요. 예. 그렇게 되면은 파란색에 빨간색, 녹색이 섞이니까 흰색이 나올 겁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제가 청색 LED를 가지고 왔고요. 이게 청색입니다. 네. 양자점 필름에다가 이렇게 청색이 반짝거리네. 시키면은 백색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청색으로 보여. 아, 청색으로 보네. 이게 좀 농도가 좀 얕은 걸 제가 가져와서 그래요. 아. 농도가 높아지면 흰색이 됩니다. 흰색이 돼요. 네, 그래서 예. 이렇게 흰색을 만들어서 얘를 액정 패널에 넣어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액정 패널을 그냥 광 스위치. 그러면 연결을 마지막에 하얀색이 노란색이 되거나 아니 초록색이 되거나 빨간색이 되거나 파란색이 되거나 칼라 필터 가지고 조절을 해주죠. 제가 이거를 삼성의 그 QLED TV가 이런 원리입니까? 정확히 이겁니다. 삼성, LG 전부 마찬가지예요. 색깔을 저걸로 내는군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하셨던 대로 양자라는 애가 실제로는 뭐가 연속적으로 있겠으나 측정해 보면 그 에너지의 위치가 점점으로 돼 있다. 그러니까 그 단계가 확실히 구별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 빛을 조절할 수가 있는 겁니까? 얘는 무슨 색이 나오는 거? 근데 처음부터 연속적이지는 않죠. 처음부터 기본적으로 불연속적인 에너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불연속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고 예. 그 상태에서 보통은 이제 아래쪽에 있는데 에너지가 예. 낮은 상태에 있는데 외부 에너지를 받아야지 들뜨면서 올라가는 거죠. 특정 중위로 올라가는 거죠. 예.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포기해야 되니까 빛이 그걸 나오는 빛의 겁니까? 형태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색깔은 얼마만큼을 포기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작으면은 빨간색, 예. 높으면 파란색. 뭐 이런 식으로 색깔을 조절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파란색 빛을 보면 그러면 에너지를 많이 포기하는 애요. 맞습니다. 파란색이. 에너지 준위 사이의 차이가 큰 거죠. 아, 이거 빨간색은 덜 포기한 거. 예, 작은 파란색은 파란색 아니구나. 많이 포기한 거.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양자역학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TV 속에도 구현되는 우리랑 너무나 친숙한 학문이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네요. 자, 좀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외계행성으로 먼저 떠나보시죠. 예. 외계행성. 자, 외계행성을 어떤 방식으로 발견할 수 있느냐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간단한데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예. 헤드라이트 앞에 파리가 하나 지나가면은 그 파리가 헤드라이트 빛을 약간 잡아먹을 거잖아요. 예. 그렇겠죠. 그런데 사람은 그걸 잘 느끼질 못해요. 그렇지만 정밀한 검출기를 갖다 놓고 측정을 하게 되면은 한 뭐 0.1% 줄어드는 거를 찾을 수 있거든요. 그렇겠죠. 네. 예. 이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외계 별이 있고 그 앞을 행성이 지나가면은
별빛을 약간 가리는데 네. 가릴 때 별빛이 이런 식으로 살짝 줄어듭니다. 네. 그렇겠네요. 이 효과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면 예. 외계 행성이 되는 뭐가 거죠. 도는 애가 있는 거예요. 돈다는 뜻이니까. 예. 예. 아, 이게 대표적입니다. 그런 게 없다면 저렇게 푹푹 꺼지는 파동이 왜 나오겠냐? 예, 그렇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5천 몇백 개 정도가 발견이 됐는데 예. 다수는 이런 방식으로 발견이 됐어요. 도는 행성이 있다는 거를. 예. 아. 두 번째는 약간 어렵긴 한데 예. 도플러 효과라는 겁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사실 우리는 태양은 정지해 있고 지구만 돈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 실제로 태양과 지구가 있을 때 태양도 약간은 돌거든요. 어떤 얘기냐면 태양과 지구의 질량 중심이라는 곳이 있는데 예. 그게 태양의 중심에서 약간 살짝 벗어나 있어요. 아하. 예. 그러니까 태양은 거기를 중심으로 도니까 거의 안 도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살짝은 그렇지만 돌아요. 살짝은 돌아요. 어. 그게 여기 있는 요 애니메이션입니다. 예. 예, 띄워주시죠.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음. 자, 그러면은 예. 이 모습을 지구에서 본다고 하면은 지구 입장에서는 저 외계 별이 지구 쪽으로 오는 때가 있을 거고, 네. 그 다음에 멀어지는 때가 있겠죠. 그렇겠네요. 이것이 그 사이렌을 울리면서 다가오는 구급차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게 그거하고 이제 비슷해요? 사이렌 소리가 다가오게 되면은 음파가 앞쪽으로 눌리고 뒤는 멀어지잖아요. 네. 그렇- 눌리는 쪽은 그렇겠네요. 파장이 짧아지니까 톤이 높아지고 예. 우리를 지나쳐가게 되면은 이게 이제 벌어지니까 톤이 확 떨어지는 거죠. 예. 그것이 빛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구현이 됩니다. 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손전등을 들고 갑자기 확 밀면 예. 파장이 짧아지기 때문에 청색 편의를 내요. 그래서 빛이 약간 파란색 쪽으로 치우칩니다. 그런데 아. 램프를 갑자기 제 쪽으로 확 당기게 되면은 네. 멀어지니까 예. 파장이 살짝 길어져요. 예. 그러면서 이제 빨간색 쪽으로 약간 치우치게 되는 거죠. 예. 그게 도플러 효과거든요. 아, 그 등을 갖다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면 그러면은 색깔이 청색편이 약간 변하는 약간 거예요. 변하는 겁니다. 그 파란색으로 갔다가 빨간색으로 갔다가. 눈으로도 확인될 정도로 그래요?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 않- 성질상, 제 성질상. 팔힘으로는 그걸 도저히 구현을 못하고요. 엄청나게 빨리 이제 달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과학자들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거든요. 예. 정밀한 측정 도구로 확인을 하게 되면 그게 보입니다. 아하. 그래서 이게 이제 그건데요. 여기가 색깔이 변하지 않는 그 레퍼런스가 되겠고요. 그래서 청색 편의가 일어나거나 네. 적색 편의가 일어나거나 예. 라는 것을 측정을 해서 이거를 요 항성의 속도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속도로 바꿔서 이제 이렇게 주기적으로 표현이 되면은 여기에 되게 미세한 차일 텐데 저거. 미세한 차이입니다. 그게 근데 이제 행성이 잠깐 앞으로 왔다가 뒤로 왔다가 앞으로 왔다 뒤로 왔다 하는 예, 그 거네요. 항성이요. 예, 별이요. 별이. 예. 그렇죠. 그게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가 이 데이터는 한 100m/s잖아요. 초속 예. 100m. 요즘의 테크닉은 거의 초속 수미터 내지는 1m 정도까지 분간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을 했어요. 저기 행성이 도는 게 아니라면 저 항성이 왜 살짝 저렇게 움직이는 살짝 움직이겠냐? 움직이겠느냐. 와. 네, 이렇게 발견을 합니다. 그런 것까지 알아야 됩니까? 있다는 건 발견할 수 있겠네요. 예. 왜냐면은 이렇게 발견한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았거든요. 요것만 발견해도 노벨상 받습니까? 아니, 노벨상입니다. 외계 행성을 예. 사실 외계 행성이 있을 거라는 추측이 예전부터 있었지만 누구나 심적으로 확신하고 있었지만 그렇죠. 태양도 있으니까 뭔가 별에 최초로 돌 것이다. 발견을 하면은 당연히 노벨상이죠. 노벨상을 받았어요. 초전도체 처음 네. 설명하면 노벨상 받잖아요. 예. 처음 발견한 사람 노벨상 받고. 네. 어. 그 다음에 고온 초전도체 발견하면 노벨상 받아요. 예. 초전도체가 노벨상이 5개가 나왔을 거예요. 초전도체에서만 예, 예. 요번에 요번에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상온 그것도 그게 입증되면 입증되면이죠. 그것도 입증되면 그것도 입증된다면. 노벨상. 당연하죠. 또 외계 행성처럼 이런 획기적인 천문학적 발견을 하는 분들은 당연히 노벨상입니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래서 행성이 있다는 건 알 수 있고. 행성이 있다는 건 지금까지 알았어요. 발견이 확정된 행성이 5천 몇백 개. 예. 예. 저 방법대로 하면. 예. 예. 그걸로 추정을 하게 되면 우리 은하에는 별만큼 많은 행성이 있다라는 추정이 가능해집니다. 통계학적으로요.
그러니까 별 하나에 행성 하나씩은 대충 있는 셈이다. 딸려 있군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발견된 그 행성계를 보면은 하나만 발견되는 경우보다는 여러 개가 발견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별 하나에 태양계처럼. 태양계처럼 예. 여러 개가 돌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냥 상식적으로도. 사람도 그렇지. 아예 아이가 없거나 서너 명씩 있거나. 네. 그럴 그럼 것 이제 같아요. 외계 행성을 어떤 방식으로 양자역학으로 연구를 하는지 예. 제가 이제 좀 더 그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예. 네. 일단 원자 먼저 가보겠습니다. 원자는 여기도 슈레딩거 방정식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거든요. 가장 간단한 원자 번호 1번인 수소 원자를 풀면은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요. 여기 있는 게 파동함수거든요. 근데 이거는 잊어버리시고 이것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정확한 모델은 아니지만 그냥 전자가 도는 궤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전자가 도는 궤도. 궤도. 네. 그리고 이게 양자역학 초기 버전이고 좀 틀린 모델이긴 한데요. 근데 전자가 도는 궤도가 연속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띄엄띄엄 있습니다. 여기를 돌 수 있고 사이는 허용이 안 되고 여기를 돌 수 있고 여기를 돌 수 있고 이런 식입니다. 네. 그리고 궤도마다 에너지가 다 다릅니다. 여기가 제일 낮고 첫 번째로 높고 두 번째로 높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양자점이랑 굉장히 비슷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에너지를 주면 전자가 위로 점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에너지를 포기하고 내려오면서 빛을 내놓는 거죠. 네. 그죠? 똑같죠. 네, 똑같네요. 에너지 간격이 크면 파란색 그렇습니다. 내지는 자외선, 네. 간격이 작으면 빨간색, 빨간색. 적외선 네. 뭐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어요. 예.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원자마다 이 에너지 궤도의 구조가 다 다릅니다. 원자마다. 원자마다 다 달라요. 예. 그래서 그걸 제가 빌딩으로 비유를 하면은 어떤 원자는 궤도 에너지 차이가 작아요. 그럼 에너지를 줬다가 그걸 이제 방출하면서 나올 때 비달이 적외선이나 빨간색이 나오는 거죠. 그렇겠죠. 친구가 얘가- 낮은 건물이군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원소 A구나라고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고 어떤 원소는 간격이 큽니다. 그러면 나오는 비달도 에너지가 상당히 커지는 거죠. 네. 이러면 파란색이나 자외선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저 말씀은 빛의 색깔을 보면 어떤 원소인지 알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어. 정확히 그렇습니다. 요 데이터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우리가 수소에다가 에너지를 잔뜩 주고 수소가 내뱉는 비달의 색깔을 조사하면은요. 예. 물론 자외선도 있고 적외선도 있지만 그거 잊어버리고 가시광선만 보게 되면은 보라색, 파란색, 하늘색, 빨간색 요 네 개만 나와요. 요 네 개가 나오면 얘는 보나마나 수소다. 수소구나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죠. 반면에 철 원자에다가 에너지를 잔뜩 주고 얘가 내뱉는 색깔, 비달의 색깔을 따지면은 수십 가지가 나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원소는 철이구나라는 거를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저기 철에다가 뭘 쏜 결과라고 하셨죠? 에너지를 주는 형태는 되게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 액선을 쬐어줘도 되고요. 예. 그냥 이렇게 뜨거운 열 에너지를 줘도 되고요. 네. 에너지의 형태는 다양할 수 뭔가 있습니다. 에너지를 주면- 하면 예, 주면. 저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빛이 나옵니다. 아, 철 원소에서. 원소에서. 근데 그 나오는 거죠. 원소마다 특성이 그 떨어지는 높이가 다 다르니까. 전자의 에너지 궤도 구조가 다 다르기 때문에요. 다 다르기 때문에 나오는 비달의 종류나 가지수가 다 달라지는 거죠. 근데 아까 전에 보시면 하나의 색깔이 나오는 게 아니고 얘는 뭐 보라색, 빨간색 뭐 밑에 철은 뭐 빨주노초 뭐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는데 네, 그게 그렇죠.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건 왜 그렇습니까? 요 에너지 궤도라고 하는 전자 궤도라고 하는 게 예. 이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궤도가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뭐 무한계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에너지를 주면은 점프해 올라갈 수 있는 곳이 너무나 많은 거죠. 아. 올라갔다가 떨어질 수 있는 선택지도 굉장히 많고요. 예. 그래서 뭐 사실은 뭐 수백 가지의 비달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빛에 어떤 빛이 나오는가만 보면 예, 이 원래 원소가 뭐였는지를 알 수 있다. 맞습니다. 항상 그 원소는 항상 그렇게 내뱉으니까. 예. 이야. 그래서 제가 주기율표를 보여드릴게요. 예. 주기율표를 구성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이런 주기율표도 있습니다. 얘를 보게 되면은 원자번호 1번의 수소에서부터 아. 99번은 인공원소긴 한데 아인슈타인 이름을 딴 원소예요. 아인슈타이늄이라고 해서 네. 여기까지 보면은 에너지를 주고 내뱉는 비달의 종류를 따져보면은 하나도 같은 게 없습니다. 전부 100% 다 달라요. 예.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원소가 뭔지 처음에 몰랐더라도 네. 비달의 종류를 따져보면은 어떤 원소인지를 100%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교수님, 빛만 분석해 보면 이 빛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만 파악해 보면 어떤 원소를 갖고 있는 애가 보낸 빛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빛은 뭘로 관찰합니까? 저런 게 분광기로 관찰하는 분광기로? 거죠. 분광기로 관찰하는데 프리즘으로 프리즘. 프리즘 요즘엔 프리즘 안 쓰고요. 예. 회절격자라는 하나씩 드릴게요. 그 뭡니까? 이게 비싸 거 아닙니까? 보이는데. 이거 비싸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명이 나와도 되나 모르겠네요. 이거는. 예. 네. 괜찮습니다. 이게 비닐처럼 생겼는데 비닐처럼 생겼는데. 여기 아래 읽어보시면은 네. 밀리미터에 500 라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500개의 선이 그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가요? 예, 1mm예요. 예. 네. 이걸 가지고 저 천장에 있는 저런 빛들을 보시면은 무지개 색깔로 보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네. 요게 나눠줍니다. 이게 요즘에 쓰이는 분광기예요. 아. 그러면 예. 요 녀석이 예. 하나의 물질로 되어 있다. 구리일 수도 있고 철일 예. 수도 있고 잘 모르겠는데 예. 이게 뭐게 그러면 예. 이 녀석을 우리 집에 있는 전자레인지에다 넣고 띵 돌리면 찡 돌면서 이 녀석이 전자기파를 받을 테니까 여기서 뭔가 뭐가 나오는데. 나올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 그때 이걸로 이걸 보면 잠깐만 뭐하고 가만히 뭐하고 있어봐. 얘가 뭐랑 똑같니? 아 구리구나 이렇게 그렇게 알 수 아신다는 있다는 겁니까, 거예요? 그게 이제 과학자들이 원소를 분석하는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그렇게? 이야.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합성한 물질들도 그렇고요. 예. 우주 공간에 멀리 떨어져 있는 성간 물질에서 또. 나오는 어떤 그런 것들도 이런 방식으로 그 성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뭐든지 이걸 갖다 들이대기만 하면 넌 누군지 정체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저 예를 들어 하지만 천문학에 사용되는 망원경에 들어가는 회적역자는 이거는 몇백 원인데 네. 거기는 뭐 몇억 원짜리가 들어가겠죠. 그럼 성능이 훨씬 좋은. 그냥 예를 들면 이런 딱딱한 물질에 대도 별로 안 보이는 건 열을 에너지를 많이 안 가해서 그런 거죠. 뭔가를 에너지를 가하고 열을 가하거나 자외선을 가하거나 해야 얘가 뭘 내보내는 걸 볼 수 있을 텐데. 근데 사실은 이렇게 응집돼 있는 물질들은요. 고체 같은 경우는 원소의 개별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아. 그러니까 저거를 원소 분석을 한다고 하면은 예. 쟤네들을 이제 뭐 예를 들어 어떤 특정한 방법으로 원소들로 분리한 다음에 에너지를 주고 나오는 비달을 분석을 해야 되겠죠. 사실 이 프로도 빨주선생이 무지개색으로 보이는데 그거 왜 그렇습니까? 저에게는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고 중도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야. 무지개색으로 보이는데 파랗잖아. 방금 하여튼 측정 방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예. 제가 이제 이거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제가 설명드린 건 이 두 번째 방법이에요. 음. 그러니까 기체에다가 원소로 이루어진 기체에다가 네. 에너지를 주고 뭐 프리즘이나 회적격자로 분해를 하게 되면은 예. 전자의 에너지 궤도 구조에 따라서 특정 비달들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선 스펙트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들떴던 전자가 내려오면서 특정 색깔의 비달을 특정 내는 색깔의 빛이 나오는 방식이죠. 거고. 예. 근데 똑같은 정보를 다른 방식으로 얻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태양이나 백야전구 같은 경우에는 무지개 색깔을 고르게 보내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스펙트럼이 나오는데 예쁘게 나와 예쁘게. 그 사이에다가 이 뜨거운 기체를 식혀서 차갑게 만들어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네. 넣어주게 되면은 얘는 전자들이 당연히 아래쪽 낮은 에너지 쪽에 있거든요. 예. 궤도에. 예.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적절한 에너지만 공급이 되면은 점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 상태에서 이쪽에 있는 전구나 태양이 음. 온갖 색깔의 비달을 다 보내면은 예. 그 중에서 자기가 잡아먹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비달만 쏙 빼먹는 거죠. 빼먹으니까 예. 연속 스펙트럼에서 특정 비달 색깔의 비달들만 이런 식으로 빠지는 거예요. 빠진다. 예. 이게 이제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흡수하는 거예요, 저거는. 저렇게 보인다는 거죠. 위로 올라가니까요.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한테 딱 맞는 애만 그 색깔만 받아서 예, 맞습니다. 올라간다. 예, 그 에너지를 이게 방출하는 게 아니고 받아오는 거군요. 받아서 올라가는 거죠. 아. 그러니까 흡수돼 가지고 빠지잖아요. 예. 이 위치가 여기랑 정확히 똑같습니다. 정확히 예, 똑같겠네요. 정확히 두 번째, 세 번째 예. 를딱 합쳐놓으면 첫 번째가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구나. 저렇게 저렇게 관찰이 된다. 관찰해도 뭔지 알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똑같은 정보를 이제 주는 두 가지 방법이고요. 예. 자, 그래서 이 태양의 대기를 이런 방식으로 분석할 수가 있어요.
태양은 원래는 연속적인 스펙트럼을 내야 되거든요. 이렇게. 네. 그런데 이 프라우노프라고 하는 유명한 독일의 과학자가 19세기에 네. 태양의 스펙트럼을 정밀하게 측정을 해봤더니 중간중간 쏙쏙 빠져있는 뭔가가 보이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뭔가라는 것을 이제 해석하기로는 뭐 그 이후의 얘기지만요. 양자역학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나트륨이라든가 철 원자라든가 칼슘이라든가 특정 원소들이 태양의 대기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네. 태양이 내는 모든 색깔의 비달 중에서 자기한테 맞는 것만 쏙쏙 빼먹는 겁니다. 이렇게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 위치를 확인하면 어떤 원소가 태양의 대기를 구성하고 있는지를 바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와. 저렇게 파악을 하는 거예요? 아까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내가 흡수한 나한테 맞는 에너지를 흡수하면 내가 그게 올라간다면서요? 올라갑니다. 어. 거기에 맞는 것만 흡수하는 거고요. 예. 그렇지 않은 비달들은 그대로 통과되는 거죠. 통과되는 거니까 그러면 나한테 맞는 것만 흡수할 테니 예. 그럼 처음에 보낸 애가 뭔지를 알 수 있다. 아니 그러니까 흡수를 한 그 특정한 비달을 비달에. 확인하면 예. 어떤 원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렇지, 예. 그렇지. 그게 원소의 지문이기 때문에. 예. 야. 야. 그래서 태양까지 안 가도 태양의 대기에 대기를- 어떤 성분이 있는지를 예. 빛만 보면 알 수 있다. 예. 분광학을 통해서 스펙트럼을 아주 정밀하게 측정을 하면은 네. 원소의 지문이 거기 묻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쑥쑥 빠져 있는 것들이 모든 건 흔적을 남기나 봐요. 흔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위에 하나 그림이 더 있는데 네. 이게 성간물질이거든요. 성간물질들도 외계 그 별빛이 오다가 얘네들이 흡수하는 자국이 남잖아요. 그렇겠죠. 이것들을 분석하면 성간물질을 구성하는 그 물질이 뭔지를 또 우리가 알 수가 알 있는 수가 거죠. 있고. 예. 저게 근본적으로는 원소가 내놓는 에너지가 예. 불연속적이기 때문에 관찰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아까 전처럼 층이 그리고 나눠져 있는. 그 불연속적인 에너지, 전자 에너지 궤도 구조는 양자역학으로 파악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게 파동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죠. 그게 그걸 파동으로 연결시킨다고 하면은 예. 결국은 특정 궤도라는 게 예. 파동이 딱 한 바퀴 돌아가지고 자기 맞아요. 자신을 되풀이할 수 있는 그렇죠. 예. 그런 정상파 조건을 만족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는 파동이랑도 연결될 수가 빛이 있긴 하겠지만 예. 양자역학을 통해서 얻어지는 파동함수는 사실은 그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파동이 아니거든요. 예. 그게 확률 파동이에요. 확률 파동. 그래서 뭐 특정한 지진파나 물 겹치는 파도나 이런 거 머릿속에 그런 건, 생각하면 예, 그런 건 안 됩니다. 그런 건 안 그러면 됩니다. 헷갈린다. 예. 그런 게 아니고. 이름이 동일하게 파동일 뿐이지 뭔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썸띵을 의미할 뿐이다. 예. 그런데 그거보다 더 이상하죠. 그러니까 거기 파동함수의 그 파동은 전자가 바닥 상태에 있더라도 네. 예. 위치는 제멋대로일 수 있거든요. 측정을 하게 되면은. 네. 그러니까 전자가 발견될 수 있는 가능성의 지도 같은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확률이기 때문에 네. 가능성의 지도. 예. 그래서 파동함수의 세기가 센 데서는 더 많이 발견이 되고 여러 번 측정을 하면은요. 그 다음에 세기가 약한 데서는 전자가 조금 발견되는 거죠. 예. 확률적으로. 그런 면에서의 파동입니다. 파동함수의 파동은. 파동함수의 파동이 참 알듯 모르듯. 그래서 저희가 아직 여행지 중에서 네. 한 군데도 아직 못 끝내가지고 알겠습니다. 제가 예. 속도 좀 예. 원자도 복잡한데 이제 분자로 가보겠습니다. 네. 예. 분자가 왜 더 복잡하냐? 어. 분자는 춤추거든요. 이렇게 춤춥니다. 아, 저기 그림 좀 이 보여주십시오. 그림이. 예. 분자는 춤을 춘다고? 왜 저러고 분자는- 있습니까? 분자는 열 에너지를 받으면은 춤을 춰요. 그래서 저 애니메이션처럼요. 저렇게? 예. 근데 그러면 저것도 에너지거든요. 네. 그렇겠죠. 춤추지 않는 상태에 비하면 춤추는 게 에너지가 더 높은 거죠. 예. 그런데 양자역학은 분자의 진동 에너지마저도 띄엄띄엄 양자화돼 있다고 알려줍니다. 연속적이지 않아요. 예. 그럼 이 분자의 진동 에너지를 어떤 식으로 확인하느냐? 분자가 1초에 몇 번 춤추는지로 확인이 됩니다. 예. 1초에 춤추는 횟수.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이 대표님은 1초에 372번 춤을 추시고 예. 그다음에 저기 안 안 대표님, 대표님은 예. 1초에 186번 춤을 춘다고 하면은요. 네. 제가 누군지 모르더라도 그림자를 봤더니 1초에 186번 춤을 추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제 안 누구다? 대표님이 되는 아, 거죠. 예.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자는 춤추는 횟수가 다 달라요. 자기 나름대로 특유의 춤을 추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는 분자의 진동 에너지가 다 다른 거죠. 그렇다면은 분자의 진동 에너지만 확인하고 혹은 분자가 1초에 몇 번 춤추는지만 확인을 하게 되면은 어떤 분자인지를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여기 이산화탄소가 춤추는 방식 4가지를 표현을 했는데 얘네들이 문제입니다. 이 춤을 추면은 지구가 우주로 내보내야 되는 적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이게 온실 효과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분자가 춤추는 게 사실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아, 이산화탄소가 예. 저렇게 진동을 하면 진동을 추면 이게 적외선을 흡수해서 춤을 추는 거거든요. 예. 적외선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지구의 표면에서 나와요. 예. 지구 정도의 온도를 가진 물체는 사람 그러니까 체온이랑 비슷하니까 예. 적외선을 냅니다. 네. 걔가 우주로 달아나야지만 지구의 온도가 일정해지는데 예. 아, 그 이산화탄소가 춤추고 적외선을 있구나. 흡수해서 이산화탄소가 춤을 춰버립니다. 춰요? 예. 어. 그러면은 지구가 뜨거워지는 거죠. 대기가. 그런 원리가 그런 거예요, 네, 저거요? 그렇습니다. 온실 효과가 메탄도 마찬가지예요. 메탄도 지구가 내뱉는 적외선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춤추면서. 예. 예. 그래서 메탄도 굉장히 무서운 온실가스입니다.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럼 네. 이제 과학자들이 예. 어떤 방식으로 분자가 춤추는지를 조사하는지 그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예. 물 분자는 요 3가지 방식으로 춤을 춰요. 예. 그래서 측정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예. 예, 하나는 물 분자가 물 분자 춤을 추네 저렇게. 예, 춤추지 않을 때 네. 적외선 비달들을 막 쏴줍니다. 그럼 얘네가 그 비달을 먹고 춤추는 상태로 바뀌겠죠. 예. 그죠? 그럼 어떤 적외선이 흡수되는가를 추적하면은 아 이게 물 분자다 아니다를 알 수가 있어요. 물 분자가 춤추는 횟수는 특정 적외선 비달만 잡아먹기 때문에. 아까 뭐 설명했던 그 원리로. 아니 예, 밑에 있는 똑같습니다. 그 3가지 방식은 춤추는 방식이 약간 다르잖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3가지 파장의 비달을 흡수해요. 적외선 비달을. 아, 네. 3가지를 흡수합니다. 아, 그럼 춤추는 걸 보면 예, 셋 중에 하나가 왔구나, 뭐가 왔구나인 걸 알 수 있다. 맞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방법이 있고요. 음. 이것도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건데 그 인도의 최초의 노벨 물리학상을 안겨준 사람이 찬드라 세카라 라만이라는 요 과학자인데 예. 이 사람이 발견한 효과입니다. 어떤 거냐면 물 분자에다가 제가 레이저를 때려줍니다. 예. 저희 실험실에도 요 장비가 있는데 네. 레이저를 때린다는 거는 비달이 우수수 쏟아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광자가 들어가서 이 비달이 들어가서 물 분자가 춤추고 있는데 그 에너지를 뺏어버립니다. 분자의 진동을 죽이고 자기가 에너지를 흡수하고 나오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은 녹색이 들어가서 덩어리가 큰 파란색이 나오게 되겠죠. 예. 또 하나의 방법은 이 녹색 비달이 들어가서 진동하고 있지 않던 물 분자를 진동을 시키고 자기는 에너지를 포기하고 나오는 거예요. 아, 예. 이런 것도 그럼 가능합니다. 빨간색이 나오고. 예. 예. 그러면은 들어갔던 거랑 나오는 것들을 비교하면은 그 차이가 바로 분자의 진동 에너지. 예. 그 분자의 고유 진동수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도 이제 그 분자가 뭔지를 알 수 뭔지를 알 있습니다. 수 있다. 뭔지 알 수 있다. 그럼 빛을 쪼이기만 해도 분자가 뭔지 알 수 있다는 거네요. 예, 이거는 사실은 들어가는 빛과 나오는 빛을 분자 알면. 사이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비달이 분자랑 작용을 해서 파장이 바뀌는 거니까 색깔이 예, 바뀌는 거니까. 예. 허허. 진짜. 제가 이 말도 안 얘기를 되는 것 하려고 같은데. 지금 한 예. 시간을 말씀을 드렸는데 예. 드디어 외계행성이 나왔습니다. 외계행성 네. 드디어 예. 나왔습니까? 아. 예. 여기 별이 있고 행성이 돌아요. 그리고 지구에 망원경이 있습니다. 예, 제임스 웹이라고 해보죠. 제임스 웹. 예. 항성의 빛이 모든 색깔을 다 내는데 적외선도 냅니다. 네. 지구로 올 때 공교롭게 외계 행성이 지나가요. 아, 그러면 예. 항성빛의 일부는 외계 행성의 대기를 뚫고 옵니다. 그렇겠죠. 그죠? 그럼 그 과정에서 차가운 행성의 대기를 구성하는 분자들이 진동을 하지 않다가
진동하는 상태로 바뀌면서 네. 특정 색깔은 아니죠. 특정 파장의 비달, 적외선 비달을 흡수합니다. 네. 그렇겠죠. 그죠? 예. 그런데 어떤 비달이 빠지는지를 조사하면 예. 어떤 분자가 춤췄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죠? 그래서 그래서 이런 테이블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적외선이 빠지면 일산화탄소, 이런 적외선이 빠지면 이산화탄소, 예. 어떤 적외선이 빠지면 이산화황, 예. 이런 분자가 외계 행성의 대기에 있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와. 저걸 알 수 있어요? 실험이 굉장히 어렵고 극도로 정밀한 분광기에 극도로 정밀한 검출기가 들어가야 되긴 하지만 네. 돈이 해결해 주니까요. 그거는. 그러면 저 외계 행성의 대기에 산소가 많은지 이산화탄소가 많은지 그런 걸 알 수 있다. 예, 어느 정도 흡수가 되는지까지 추적을 하면은 예. 성분까지도 알 수 있고 뭐 비율도 알 수가 있겠죠. 원칙적으로. 예.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여기 있는 데이터는 700광년 떨어져 있는 WSP39b라는 행성입니다. 네. 행성에서 사라진 적외선 비달들을 추적을 해보니까 지금 저기 글씨가 안 보이는데 네.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물, 이산화황 이런 분자들이 있다는 거를 발견을 했어요. 대기에. 대기예요. 오. 그래서 있고. 그런 분자들을 가지고 이런 예.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 행성의 대기에 별빛이 들어가면 어떤 광화학 반응이 벌어지면서 확인했던 분자들이 형성이 되는지라는 예.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정도면 외계 행성의 기상학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대기학, 기상학까지도 연구할 수 있는 단계에 올라와 있습니다. 저거를 알면 대기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면 예. 그 행성에 생물이 살고 있는지 아닌지도 알 수 있습니까? 그게 외계인. 예, 외계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외계 생물. 직접적인 확인보다는 좀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겠죠. 어떤 얘기냐면은 지구의 산소라는 게 생명 활동의 결과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대기 중에 22%의 산소를 유지하는 거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 산소가 워낙 반응성이 강한 그 분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행성의 대기에 산소 분자가 지구처럼 많다. 그러면 생명 활동의 어떤 강력한 징후가 될 수는 있겠죠. 산소가 있으면 생명 활동이 그 산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존재할 거라는 겁니까? 아니면 그리고 생명 활동의 결과로 결과가- 예, 산소가 산소가 그만큼 있는 많이 거예요? 생긴 거기도 나무에서 하죠. 산소가 만들어지듯이. 식물 그렇죠. 때문에. 예, 그렇죠. 아. 근데 이제 천문학자들은 그런 시나리오뿐만 아니라 산소가 생길 수 있는 온갖 시나리오들을 다 생각하긴 합니다. 그러겠죠, 당연히.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추정을 해볼 겁니다. 가장 그럴듯한 시나리오가 뭔지를 생각을 해볼 거예요. 예. 일단 황이라고 하면 황이 내보내는 스펙트럼이 있잖아요. 예. 딱 보면 저건 우리가 보면 황이잖아요. 황하고 예, 똑같네. 예, 예. 그러면 요런 걸 내보내는 그 녀석은 반드시 황입니까? 황 원소가 내는 특정한 색깔 스펙트럼이 있거든요. 네. 예. 그거를 내는 건 무조건 황이죠. 예. 근데 어딘가 다른 행성에 다른 물질이 그런 거 우연히 황하고 똑같은 걸 내보낼 수는 없어요. 예, 우주를 구성하는 암흑물질 같은 거 제외하면은요.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우리가 인지하는 물질들은 네. 자연에 존재하는 92개의 원소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예. 여기에 황과 다른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의 황이 다를 수는 없거든요. 원소는 똑같기 때문에. 교수님. 그거는 예. 그 우주 밖에서 내려오는 뭐 운석이라든가 이런 별똥별이라든가 그런 걸 분석해서 야, 여기도 황도 있고 여기도 뭐 구리도 있고 있네. 예, 예. 그걸 봐서 알게 된 사실이에요? 그렇기도 하고 지구에서 확인하는 수소의 스펙트럼이 있잖아요. 네. 뭐 수십억 광년 떨어져 있는 은하가 내는 별빛을 분석해서 수소의 스펙트럼을 발견했다. 둘은 완벽히 똑같습니다. 도플러 효과 보정이 필요하긴 하지만요. 완벽히 똑같아요. 같은 물질이다. 그러니까 수십억 광년 떨어져 있는 혹은 137억 년 전에 빅뱅으로 우주가 생겼을 때 만들어진 수소. 바로 그 수소가 지금 그거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수소거든요. 예.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예. 방금 아까 전에 700광년 예. 떨어진 곳에 있는 예. 거기서 빛이 나왔는데 예. 그 거기서 있는 외계 행성의 대기를 통과한 그 빛을 분석해서 예. 그 대기를 통과했을 때 어떤 빛을 잡아먹었느냐를 보고 지금 거기 있는 그 구성을 추정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게 말이 되려면 예. 700광년 동안 빛이 오는 동안 예. 그 대기 외에는 다른 건 하나도 거치지 않았다라고 해야지만 말이 되잖아요. 예, 예. 근데 그 오는 과정에
뭐가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아, 예리한 질문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좋은 질문 같습니다. 예, 좋은 질문입니다. 네. 성간 물질이 좀 있었으면은 걔네가 별이 잘 안 보였을 거예요. 별빛도 엄청나게 희미해져서 측정 자체가 불가능했을 거고요. 예. 왜냐하면은 성간 물질이 모여 있으면은 그 뒤에 게 잘 안 보이거든요. 예. 잘 안 보이니까 뭔가 물질이 예. 있었으면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사실 항성이 있고 행성이 지나갈 때 예. 그 여러 가지 측정을 하면은 그 행성의 공전 주기라든가 앞을 지나가는 곳 시간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알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데이터를 추적을 할 때 이거는 제 그냥 추측이긴 한데 예. 추적을 할 때 사실은 별빛을 측정하고 음. 행성의 앞을 지나갈 때 별빛을 측정합니다. 그 차이만 측정하는 거예요? 그 차이를 아. 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사실상 행성에 의한 효과인지 아닌지를 굉장히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야, 과학자를 진짜 과학자를 진짜 착하다. 진짜 디테일하게 산다. 진짜 디테일하게 살아. 아, 중간에 심지어는- 오다가 무슨 암흑 물질의 영향 이런 건 없습니까? 우리가 심지어- 암흑 물질도 배웠는데. 아, 그거는 저는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야. 심지어는 행성이 이렇게 뒤로 숨을 때 있잖아요. 네. 이게 멀리 있을 때는 별빛을 반사하는 효과가 있고 예. 숨을 때는 이것 자체가 별 행성 자체도 적외선을 내거든요. 예. 적외선을 내는 그 효과도 반영이 되는데 그게 사라지니까요. 숨으면은 예. 그 효과까지 분석을 해서 그 행성의 표면 온도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추적을 표면 하고, 온도도 예, 추적을 하곤 합니다. 그렇지. 이 녀석이 있을 때는 몇 도였는데 싹 사라지고 나니까 몇 도가 나이도 몇 도였구나. 와 진짜 대단하다. 아니 이런 것도 하는데 왜 과학 수사는 범인을 못 잡습니까? 과학을 이용해서 양자 역학을 이용해서 범인을 잡을 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과학 수사할 때도 분광법 기술을 많이 쓸 거예요. 왜냐면은 뭐 코카인 같은 거 숨겨놓으면은 예. 코카인이 어디 뭐 물질 속에 희박한 농도로 들어가 있으면은 예. 아까 라만 분광법 같은 걸 때리면은 코카인 특유의 그 진동하는 진동소, 춤추는 그게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코카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야. 네, 그렇게 할 수 있고 뭐 시간이 좀 없긴 하지만 예. 모조품 같은 경우에도 예. 그게 정말 진품인지 모조품인지 예. 진품이면 르네상스 시대의 물감이 쓰였을 거고 네. 모조품이면 현대 물감이 쓰였겠죠. 네. 그렇겠죠? 그거 라만 분광법으로 측정을 하게 되면은 예. 과거에 쓰였던 염료 분자인지 지금의 그 물감을 구성하는 분자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위조품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림에 데도, 있어서? 예, 분광법이 쓰입니다. 왜 옛날 물감이 내놓는 빛이 달라요? 아, 당연히 다르죠. 어떤 얘기냐면은 요즘에 사용되는 뭐 물감 이런 거는 좀 인공적인 그런 게 들어가잖아요. 예. 근데 과거는 다 천연 물감을 많이 썼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성분을 성분이랑 확인해 보면 예, 지금의 지금 성분이랑 성분이랑은 뭐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달라요. 예, 그래서 제가 사실 사례를 여기 하나 가져오긴 했는데 이겁니다. 예. 어떤 수집가가 영국의 시골 저택에서 음. 값싸게 구입을 했을 것 같은데 네. 구입하고 보니까 라파엘의 요 그림 있잖아요. 네. 이거랑 화법이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러네요. 비슷하네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확인을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아까 설명드린 라만 분광법을 이용을 해서 여기서 살짝 떨어져 나온 가루를 추적을 해봤더니 예. 르네상스 시대 때 사용됐던 그 물감의 그 분자의 흔적이 나온 거예요. 와. 그래서 적어도 시대는 이때랑 똑같다. 추정하기로는 라파엘의 그, 처음엔 연습하는 그림 있잖아요. 그림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뭐 결론을 내린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결과가 학술지에도 이렇게 실립니다. 이런 식으로. 아하. 대박이다. 누구 다른 사람이 라파엘의 그림을 베껴서 그리면서 연습했는지. 그런지도 모르죠. 어쩌면. 어. 근데 이제 뭐, 하여튼 시대는 같다고는 나왔는데. 예. 아. 행성의 내부를 들어갈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떡하죠? 5분 남았는데. 알려주세요. 행성의 내부. 행성의 예. 내부는 행성의 내부에서 나오는 뭔가를 보는 겁니까? 예. 행성의 내부에서 사실은 빛이 제가 안 나오잖아요. 그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왔는데 예. 그 그게 다이아몬드라고요? 그 다이아몬드가 여기 열면은 이게 한 쌍으로 예. 이게 들어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 보이시나요? 예, 보이면 가운데. 가운데 한 쌍, 반짝이는 가운데 반짝이는 거였습니다. 이게 다이아몬드입니다. 예. 그게 이거를 진짜 이렇게, 다이아몬드입니까? 예, 진짜 다이아몬드입니다. 예, 400만 원 하는. 어. 요거를 이렇게 넣고 예. 누릅니다. 네. 그러면은 안에 물질을 넣고 누르는데 그 물질이 지구의 내부에 들어있는 물질의 조성을 넣고 누르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지구 내부의 압력이 한 대기압의
360만 배 정도 되거든요. 네. 그 정도로 실제로 누를 수가 있어요. 압축을 시켜요. 압축을 시켜서 네. 누르면은 지구 내부의 압력 조건을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상태에서 레이저 같은 걸 때려서 온도를 올립니다. 어. 그럼 지구 내부의 온도랑 비슷한 온도를 유지할 수가 있겠죠. 네. 예? 네. 그 상태에서 행성 내부에 놓여 있는 물질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그 빛을 내느냐 그걸 저기 보고. 이제 네, 상태를 보이는지 상태가- 상태를 보이는지를 어. 알 수가 있어요. 그 조사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레이저를 구멍이 있기 때문에 거기 이게 이제 다이아몬드 쪽으로 이렇게 때립니다. 때리면 그럼 레이저가 들어가서 물질을 막고 나오는데 그때 이제 그 분자의 흔적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아니 이걸 근데 분석합니다. 교수님 그래도 그 안에 압축을 시키려면 지구 안에 있는 그 물질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 물질을 어떻게 가져옵니까? 추정하고 있는 물질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구의 내부에 대해서 뭐 굉장히 상세하게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구 내부에 그 있는 추정되고 있는 물질 구성을 가지고 와서 가지고 이제, 와서 예, 가지고 예. 와서 아래로 내려가면 온도와 압력이 어떻게 변할지는 계산하면 알 수 있으니 예. 그 온도와 압력을 저 기계로 실제로 구현해 구현하는 보면 겁니다. 예. 이 녀석이 액체가 돼 버리네. 아니면 뭐 여전히 가루로 남아 있네. 그걸 알 수 있다.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 내부에서 어떤 형질로 존재하는지가 추정이 된다는. 예. 목성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수소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목성은 사실은 수소를 넣고 눌러보면 되는 겁니다. 음. 그러면은 과학자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소를 누르면 금속이 되느냐는 추정이 거의 한 세기 가까이 이전에 있었는데 네. 이론적인 예측을 누구도 실험으로 검증을 못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도 많은 과학자들이 수소를 누르는 실험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금속 수소의 존재가 있는지. 목성의 지표 아래에도 다 수소예요. 그렇죠. 예, 수소죠. 저건 성분을 보면 알 수 있을 텐데 어. 그 녀석은 고온 고압일 테니 예. 그 비슷한 조건으로 만들면 환경을 만들어서 눌러보는 겁니다. 그러면 금속 수소가 만들어질 수도 있지 예, 않겠느냐. 예, 그렇죠. 그것도 노벨상 후보 중에 하나예요. 그게 아니라면 목성은 지표면도 다 수소로 되어 있으니 수소랑 헬륨이 제일 많죠. 그럼 목성은 착륙하면 끝없이 계속 들어가겠네요? 예. 그런 거죠. 그렇지만- 그렇지만 느낌이 들었는데 예. 계속 들어가네. 근데 이제 내부로 들어갈수록 수소니까. 워낙 이게 뭐 눌리기 때문에 예. 속에는 당연히 고체가 있을 거고요. 엄청나게 예. 눌리니까요. 수소 고체일 것이다. 수소 고체일 것이다. 금속 수소. 예. 금속 수소. 그런데 이 실제로 모식도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데 요 부분이 예. 금속 수소가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야, 금속 수소는 저거 조금만 가져와도 엄청나게 많은 수소를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거 가져와서 계속 이제 수소로 쓰는 거야. 탄소로 구성되는 그 행성들이 있는데 예. 그 행성들 중에 일부는 다이아몬드일 거라고 예상하는 과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네. 탄소로 돼 있는 행성. 가운데 가운데 딱딱하니까. 예. 다이아몬드 덩어리를 위해 다 다이아몬드입니까? 그게? 대박이다. 사실은 제가 보여드린 이게 예. 네. 초전도체를 상온에서 구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오? 그러니까 이게- 초전도체 지금 예. 요즘 난리라는. 예, 그게 그 유명해진 게 압력을 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포인트거든요. 이번에 발견한 근데 초전도체는 이번 주장하고 있는 거 주장하고 그거고. 있는 거죠. 고온 고압이 아니라도 예. 된다. 그냥 상온에서 된다는 건데 네. 예. 실제로 과학자들은 상온은 상온이지만 누르면은 초전도체가 되는 물질들은 좀 발견을 했어요. 왜냐면 예. 거기가 고압이 되니까. 예, 고압이 되면은 이게 사실은 양자역 정확하지는 않지만 저온이랑 비슷한 누르기 때문에 예. 사실 수증기를 누르면 얼음이 되거든요. 예. 예, 100도, 섭씨 100도 수증기를 누르면 얼음이 돼요. 나중에는 네. 그것처럼 이제 온도를 낮추는 효과 비슷한 게 있으면서 양자적인 특성이 발현이 되는 거죠. 저희 배운 게 아주 저온으로 가면 양자적 특성이 드러난다고 그렇죠. 하듯이 예. 압력을 눌러도. 세게 해도 양자적 특성이 나타나면서 초전도가 된다. 예, 그런 물질들이 있어요. 있다. 예. 그건 있는데 그걸 만들 때마다 매번 그런 압력을 가해야 되고 그 압력을 푸는 순간 또 다시 그게 똑같이 되는 달라지니까 거야. 그렇죠. 소용이 없었는데. 실용적인 면에서는 사실은 좀 가능한데 그렇죠. 그 일상에 뭐 전기줄에 그 구리선을 대체한다든가 하려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초전도를 많이 개발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것도 빛으로 쏴서 얘가 초전도인지 아닌지를 빛만 쏴봐도 알 수 있습니까? 그건 초전도성을 확인하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예. 그거는 빛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아. 그 마이스너 효과나 뭐 이런 거 확인하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저항은 당연하고요. 빛이 맞는 건 아닌 거죠. 죄송합니다. 중간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제가 껴들어서 죄송합니다. 합니다. 이거는 물질이
뭔가 그 불연속적인 전자의 위치를 갖고 있다는 거 가지고 이게 다 해결된 거잖아요. 그러네. 적어도 원소 분석, 그 다음에 분자 종류 구분 이런 것들은 양자역학적인 에너지 준위에 따른 분광학상의 어떤 그 흔적들 추적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 때 그 생각을 한 결과물로서 뭔가 이렇게 뇌파가 뭐가 나오면 뭐 이렇게 잘 보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뭔가 다 흔적은 남게 마련이고 그럼 측정이 가능하면 뭐였는지 알 수 있다. 예. 그런 거죠. 그렇지. 요즘에 그런 분광학적인 테크닉의 감도는 너무나 좋아서요. 어떤 특수한 테크닉을 쓰면 단분자도 이렇게 추적을 할 수가 있어요. 단분자가 뭡니까? 분자 하나예요. 분자 하나. 와. 까지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분자 분광법이라는 테크닉을 쓰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양자가 아니었으면 양자 역학의 세상이 없었다면 미시의 세계에서 그런 게 구현되지 않았다면 모르는 거네요. 그런 거예요. 양자 역학을 발견되면서 이게 다 가능해진 그러니까 거예요. 우리는 왜 그럼요. 미시의 세계로 들어가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양자 역학의 세계가 펼쳐집니까? 헷갈리고로. 그거 없이 살면 좋은데. 근데 만약 그런 게 없었다면 물질은 아무리 작아져도 그냥 입자야. 그런 거라면 아직도 목성의 대기 가보기 전에는 목성의 대기에 뭐가 있는지를 알 수 없겠네요. 그거 알려주려고 만드셨나 보다 신이. 프라우노퍼가 자기 그 사람은 19세기 사람이니까요. 양자역학은 몰랐으니까 뭔가 빠지는 거를 확인을 했어도 그 빠지는 것들이 어떤 원소에 의한 건지 그것까지 추적이 됐었겠구나. 네. 하지만 걔네들이 왜 그런지 왜 그런 식으로 빠지는지는 몰랐었죠. 설명이 안 됐는데.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맞아요. 선키스트 킴님 초전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상온 초전도 물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온 상압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네. 그게 사실 되게 조심스러운데 그 양자적인 현상이거든요. 초전도가. 그러니까 사실상 상온 상압 초전도 현상을 과학자들은 뭐 생각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죠. 이론적으로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거기서. 이론적으로도.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근데 사실 이제 그게 과학이라는 게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하거든요. 그 1986년에 그 당시에 기존에 알려져 있던 이론적인 한계를 10도 높인 초전도체가 발견이 됐어요. 매우 극저온이지만. 왜 극저온이지만. 그러니까 영하 예를 들어 240 몇 도를 230 몇 도로 올린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발견하고 1년 뒤에 노벨상을 받았거든요. 그것만 해도요? 이론적인 한계를 딱 넘은 거예요. 240도에서 230도 됐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 온도를 10도 올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BCS 이론이라는 이론적인 예측에서 나오는 한계를 넘는 걸 발견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 이제 고온이라고 부릅니다. 영하 230몇 도를요. 고온 초전도체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론이 없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이론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온 상압 초전도체를 이론적으로 예측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영하 뭐 100 몇십 도짜리도 그 이론적으로 설명 못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상온 상압의 초전도체가 있다면 왜 이게 나타나는지 설명이 안 돼. 이론적인 설명은 안 돼. 이론이 없어요. 당장은 안 될 거예요, 제 생각에. 만약에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노벨상은 받고 고민하겠죠. 노벨상은 받겠죠. 나오면 입증되면 노벨상이고. 초전도를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 노벨상. 그다음에 그 이론 설명한 사람 노벨상. 고온 초전도체 발견한 사람 노벨상. 그 10도 낮춘 사람 노벨상. 그런 식이니까요. 노벨상도 참 아이템 없는 거야. 노벨상 위원회도 이번에 뭐 아무것도 없어. 와, 알겠습니다. 한림대학교의 고재현 교수님. 재밌었습니다. 이거 뭐 남은 게 좀 있죠? 있는데 있으시죠? 남은 거 한 번 더 나와주셔서 저희가 잘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한번 모셔서 또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고재현 교수님 또 설명 방법은 또 새로운 매력이 있네. 새로운 매력이 있습니다. 또. 가끔씩 뭐 좀 아닌 것 같은 질문하면 이런 질문까지 하나. 내가 어디까지 말할 수는 없는데. 와. 한림대학교의 고재현 교수님 오늘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에 그 고재현 교수님 앞에 놓여있던 책이 그게 고재현. 양자역학 좀 좀 아는 10대라는 교수님 저서예요. 네, 한번 재밌게 보시면 유익하실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글로벌 라이브로 바로 넘겨드릴게요.